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상 융합 생태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기술 발전 현황부터 해서 뭐 산업별 적용 사례, 또 국내외 기업들 전략이나 정부 정책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네요. 네, 꽤 방대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복잡한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게 여러 산업 분야 더 나아가서는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핵심 개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라는 게 뭐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융합된 일종의 생태계로 봐야 하죠. 네, 뭐 인공지능 AI, 또 현실이랑 가상을 연결하는 공간 컴퓨팅, 그리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자산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결과물이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생성형 AI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도 가상 콘텐츠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가상 세계 안에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 상호작용이요? 네. 그러니까 AI가 그 부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컴퓨팅은 현실이랑 가상 세계를 거의 뭐 매끄럽게 이어주고요. 디지털 트윈으로는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같은 것들, 그런 소유나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거죠. 와, 정말 여러 기술이 얽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합되면서 메타버스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료에서 언급된 신공간화, 그러니까 새로운 가상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초개인화, 이건 사용자 개개인에게 정말 딱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또 초실감화는 현실하고 거의 구분 안 될 정도의 몰입감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멀티모달화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뿐만 아니라 목소리, 제스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초개인화, 초실감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게임이나 뭐 소셜미디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업무 방식, 뭔가를 배우는 학습 경험, 아니면 물건을 사는 소비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죠. 예를 들어 제조 분야 같은 경우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실제 라인을 돌리기 전에 공정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이미 적용을 했고 미국의 새로 짓는 공장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뭐 자율 생산까지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의료 분야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서지컬 마인드 같은 회사는 VR로 수술 훈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실제 환자 없이도 안전하게 수술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또 히포티엔시란 곳에서는 ADHD 진단이나 치료에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육이나 문화 쪽은 어떻습니까? 아, 그쪽도 활발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처럼 가상 전시관을 열어서 직접 가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거나 잽 같은 플랫폼에서는 서울 관광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기도 했어요. 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피코 같은 기업은 VR 콘서트를 열어서 현장감 있는 공연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또 자료들을 자세히 보니까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 기존 산업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가 계속 지적되던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에 쓰던 그 공장 운영 시스템 있잖아요. ERP나 MES 같은 것들. 네, 전사적 자원 관리나 생산 실행 시스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들이랑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이 안 되면 이게 반쪽짜리 기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신 기술과 기존 인프라 사이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게 문제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기술 표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용자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다 관련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같은 걸 통해서 생태계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부 역할도 중요하군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글로벌 기업들 전략도 좀 제각각인 것 같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자사의 기기들, 아이폰이나 맥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특히 공간 컴퓨팅 경험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 애플 생태계 강화 전략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메타, 예전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퀘스트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대중적인 보급형 시장을 넓히려는 전략이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산업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LG U+ 같은 통신사는 특정 연령층, 예를 들면 키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흐름들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잠깐의 유행, 엔터테인먼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확실히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아, 실질적인 가치 창출 단계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산업에 두루 적용되는 범용적인 플랫폼보다는 각 산업 분야의 특수성에 딱 맞는 그런 특화된 솔루션 개발과 적용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과제들, 기술 통합, 표준화 문제, 사용자 수용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4바퀴가 정말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기술이나 플랫폼들이 매끄럽게 연동되는 것, 즉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메타버스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제조 현장, 병원, 학교, 또 문화 공간 같은 우리 주변의 산업 곳곳에서 이미 실질적인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재미를 넘어서 이제 쓸모 있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쓸모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그 기술들 있잖아요. AI, 디지털 트윈, 공간 컴퓨팅 같은 것들이요. 만약 이 기술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또 훨씬 더 깊숙하게 서로 융합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예상치 못한 변화요? 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세계에서의 나는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의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요. 어쩌면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당신의 생각, 그 근본적인 정의 자체가 바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현실의 정의까지 바뀔 수 있다니 오늘 말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